네,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H2O와 F2O 중 다이포 모먼트가 큰 분자는 어떤 것이고 본드 앵글이 큰 분자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2O 분자가 있고 먼저 O와 H 사이의 다이포 모먼트는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옥시전에서 일렉트로 포지티브한 수소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딩 페어뿐만이 아니고 물 분자는 론 페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론 페어에 의한 다이포 모먼트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롬페어의 달포먼트는 산소 위쪽에 있기 때문에 롬페어의 달포먼트는 이런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 분자의 달포먼트는 이 세 가지 화살표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달포먼트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F2O 같은 경우에는 롬페어에 의한 달포먼트는 같은 방향이지만 O와 F 사이의 본드에 의한 달포먼트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플로린이 옥시전보다 오히려 일렉트로 네가티브하기 때문에 본드 다이폴은 F에서 O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2O 같은 경우에는 본드에 의한 달포먼트의 방향하고 롬페어에 의한 달포먼트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서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상당히 큰 달포먼트를 보여주는 반면에 F2O인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달포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드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원소이기 때문에 본딩 페어에 있던 전자를 원소 쪽으로 끌어당겨서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에 반발력을 축소시켜 주게 됩니다. 따라서 결합 각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분자의 지오메트리를 설명하는 이론의 이름은 이제 VS-EPR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리간드가 아니고 전자쌍의 반발력이라는 거죠. H에 비해서 F는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러면은 리간드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각도가 커져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각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딩 페어에 의한 반발력이 줄어들어서 각도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N2O 분자인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이 N2O가 분자의 배열 순서가 NON인지 아니면 NNO인지를 이제 판단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첫 번째 배열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NON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에 보다시피 실험 결과에 의하면 NNO 순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N과 N 사이 결합 길이하고 N과 O 사이 결합 길이를 보면은 N과 N 사이 결합 길이가 N과 O 사이 결합 길이보다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N과 N 사이의 본드 오더가 N과 O 사이의 본드 오더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N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은 양쪽에 있는 나이트로전에 마이너스 1이 어산이 되고 가운데 있는 옥시전에 플러스 2가 어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에너지적으로 매우 불안할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러스 2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전하량이 분리가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옥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형식 전하가 어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루이스 구조는 에너지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N랜노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아래 그림과 같은 세 개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구조와 2번 구조는 NON 구조에 비해서 분리되는 전하량이 작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ON보다는 NNO 배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구조 같은 경우에는 3번 구조도 마찬가지로 NNO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취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NNO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 그랬을 때 3개를 그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 3번 구조에 대해서는 커멘트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3번 구조는 1번 구조와 2번 구조에 비해서 컨트리뷰션이 작다. 왜냐하면은 전하 분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옥시전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양의 형식 전화가 어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구조와 2번 구조보다는 컨트리뷰션이 작다라는 커맨드를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1번 구조, 2번 구조만 써도 nNO를 설명해주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nNO가 NOM보다는 더 안정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n과 n 사이가 3중 결합과 2중 결합의 레조넌스 구조고요. n과 o는 단일 결합과 2중 결합의 레조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n과 n 사이의 결합이 n과 o 사이의 결합보다는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nn 사이의 결합 길이가 no 사이의 결합 길이보다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 문제는 SO3라는 분자와 SO3 2-,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더 들어간 거죠. 이때 SO의 결합 길이가 더 큰 분자는 어떤 것이고 결합 각도가 더 큰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전자가 두 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SO3, 다시 말하면 설퍼 트라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집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산소는 각각 세 개의 산소와 이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옥텟트루를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밸런셜 익스펜전이라고 부르고 설퍼 같은 경우에는 d 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밸런셜 익스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반면에 설파이트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루이스 다이어그램의 레조넌스 구조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레조넌스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고 특히 파이 결합이 세 개의 레조넌스 구조에 이제 분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3 같은 경우에는 S와 O 사이의 결합 차수가 2차라는 걸 알 수가 있고 SO3 2-인 경우에는 S와 O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과 세 개의 레조넌스 구조에 분배되어 있는 파이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본드 오더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3의 SO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넘버는 SO3인 경우에는 3이 되고 그래서 정삼각형 구조를 하겠죠. 그다음 SO3 2-에는 이 론페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스테이크 넘버가 4가 됩니다. 결과를 보면은 SO3의 SO 사이의 길이는 142 피코미터로 알려져 있고요. 설파이트 아이온의 SO의 결합 길이는 151 피코미터로 SO 결합보다 약한 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O3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예상했듯이 스택 넘버가 3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고요. 설파이트 아이온 경우에는 뒤틀어진 테트라 구조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렌 분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SCH2 그룹의 이 만드는 평면과 오른쪽에 있는 CH2 그룹이 만드는 평면이 서로 수직하다는 걸 배웠었죠. 오늘 공부할 분자는 트랜스테트라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트로전 4개에 수소 4개가 있는 분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끝단에 NH2가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여기도 NH2가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이 평면이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 평면이 어떻게 된 것인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있는 나이트로전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sp3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 나이트로전에는 스택 넘버가 4가 되죠. 두 개의 수소랑 결합하고 있고 나이트로전과 결합하고 있고 론페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sp3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 sp3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그마 결합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 말은 요 CH2 평면이 짙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나이트로전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 될 수가 있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나이트로전은 당연히 sp2고요. 끝에 있는 나이트로전에도 역시 sp2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각각의 4개의 나이트로전에는 혼성에 사용되지 않은 p-오비탈 하나가 남습니다. 그리고 p-오비탈은 어떤 방향일 것이냐면은 이 분자가 놓여 있는
평면에 수직인 p 오비탈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가 서로 이제 MO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O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4개의 MO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4개의 MO에 이 2개의 롱페어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되면은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 서로 패러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SP3를 사용했을 때 하고 SP2를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떤 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되느냐? SP2를 사용할 때가 더 안정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넓게 퍼져 있는 p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MO를 형성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더 다운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티클이너 박스에서 모델에서 에너지는 8m L제곱에 N제곱 H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때 전자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L에 따라 달라집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구속되어 있는 그 거리를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롬페어가 이 나이트로젠만 전에만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L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에너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롬페어가 MO를 형성해서 4개의 나이트로젠을 전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L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SP3를 사용했을 때보다 SP2를 사용했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낮아진 구조를 선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이제 SP2라는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때 혹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때 단지 이 나이트로전에 몇 개의 원자나 롬페어가 어사인이 되겠냐만 가지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이 결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SP3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SP2를 사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4개의 나이트로전이 MO를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NH2 평면은 서로 패러렐 하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장에서요. HF에서 이 HF 분자는 이온 폴라 코밸런트 분자인데요. 전자가 하나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고 델타만큼만 넘어가는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폴라 코밸런트라는 분자라고 부르고 이때 이제 델타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분자의 파동함수는 2개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배웠었죠. 근데 몰레큘러 오비탈, 순수한 몰레큘러 오비탈인 경우에는 얘하고 얘가 정확히 50%씩 컨트리뷰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파동함수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다라는 파라미터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남다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질문입니다. 먼저 델타를 구하는 방법부터 보면은요. 델타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실험을 해서 이 분자의 다이포 모먼트와 이 분자의 결합 길이를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포 모먼트의 정의에 의해서 분리된 전하량, 이 경우는 이제 델타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리된 전하량의 길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측정을 하고 결합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델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HF의 다이포 모먼트가 0.91dB로 알려져 있고 결합 길이는 0.92 옹스트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게 분모는 2 곱하기 R이고 분자는 측정된 다이포 모먼트의 량입니다. 그것의 비율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고요. 이 분자에 있는 것은 실제 분자의 다이포 모먼트를 나타내 줍니다. 반면에 아래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2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HF 분자에서 전자 하나가 완전히 하이드로전에서 플루린으로 넘어갔을 때의 다이포 모먼트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는 HF가 완전한 100% 이온 결합이라고 했을 때의 다이포 모먼트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자는 약간의 코발런트 성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1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델타만큼만 넘어갔기 때문에 2 곱하기 R보다는 작은 다이포 모먼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비율이 바로 이제 델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델타를 구는 식에서 밑부분은 100%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자가 가질 수 있는 다이포론트의 값이고, 분자는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해서 100% 이온 결합하고 있지 못해서 그보다 작은 다이포론트를 갖고 있는 것이 분자가 된다는 거죠. 그 비율이 이 델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측정된 값이고요. 이거는 E는 전자 전해량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R은 결합 길이니까 앞에서 측정을 했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가상의 분자, 다시 말하면은 전자 하나가 완전히 플로리드 넘어갔을 때 다이포론트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4.41 디바이가 나옵니다. 그 비율이 이제 0.43이 되고, 그 말은 요 값이 0.43 정도 된다는 거죠. 0.43에 해당하는 전자가 하이드로젠에서 플로린으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남다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함수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요 파동함수 앞에 나와 있는 계수 1, 남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남다를 제곱해 주게 되면 바로 이 분자에서 그러니까 이 분자는 코발란 성격도 갖고 있고 아이오닉 성격도 갖고 있는데, 얼마만큼 아이오닉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남다 제곱에 해당하는 양만큼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파동함수 자체가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이 파동함수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남다 제곱만큼, 그러니까 아이오닉 캐릭터리스틱 확률이 남다 제곱, 코발란트 캐릭터리스틱 확률이 이제 1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의 제곱 플러스 남다 제곱분의 남다 제곱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분자에서 이온 결합의 성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확률의 합의가 이 노멀라이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결과적으로 뭐가 될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이제 델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남다는 0.87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이 얘기하고요, 6장 마지막 분에서 배웠던 이것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델타를 구할 때도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포몬트하고 결합 길이. 근데 남다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값만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남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